자, 기본이론 과정 네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4페이지예요. 네, 34페이지는 편곡으로 3번. 네, 정착물의 종류다.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드릴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 칠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민법상 부동산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민법상 부동산에서는 민법에서 인정해준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 뭐를 말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생각하시고, 이때 우리는 토지 관련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에서 간단하게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 내용은 우리 교재 2장 3절 부동산의 속성이다. 이 파트에서 다루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정착물입니다. 그럼 정착물에서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정착물의 의의와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 여기까지 살펴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정착물의 종류 그리고 정착물과 동사를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 이 부분들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착물의 종류가 되겠는데, 자, 이 같은 정착물도요, 이 같은 정착물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고요. 자, 다음은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지만 토지와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정착물이다.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지난 시간에 건물, 담장, 수목, 이 같은 사례를 살펴드렸죠. 그래서 건물, 담장, 수목 모두가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인데 그럼 이들이 토지와의 독립된 물건으로서 취급된 정착물이냐,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된 정착물이냐, 이걸 구분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세요. 자, 토지와의 독립된 물건 취급된 정착물에서는 토지와 독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와 독립이 됐으니까 토지가 별개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된 정착물에서는 일부니까 토지가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 말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토지와 별개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착물은 뭡니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된 정착물이다. 다음 토지와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은 뭡니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토지와의 독립물이다. 이걸 독립,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다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된 정착물 종속됐다서 종속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씩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건물입니다. 자, 건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처럼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A가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토지와 건물 모두가 A 소유입니다. 이때 A가 이 토지를 B에게 양도했어요. 그럼 B에게 양도함에 따라서 B에게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건물도 당연히 B에게 딸려서 넘어가 버리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건물은 정착물인데 토지가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럼 이때는 건물은 뭐가 됩니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미국의 유럽 등 서구사에서는 건물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땅 사면 이위는 건물까지 한꺼번에 사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A가 이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이때 A가 토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건물만 B에게 양도, 즉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유럽 등 서구 사회 입장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자, A가 토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건물만 B에게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건물은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건물은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된 정착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물은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사에서는 건물 뭘로 보는 겁니까? 토지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건물은 뭐가 됩니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그래서 독립 정착물의 가장 대표인 예가 우리나라 경우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건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담장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처럼 토지에 담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담장도 당연히 어때? 정착물이지요. 자, A가 토지도 담장도 가지고 있다. 이때 A가 B에게 이 토지를 양도했어요. 토지를 팔았어요. 팔면 담장도 어때? 당연히 B에게 어때? 딸려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 담장은 어때? 토지와 일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착물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담장은 어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그래서 종속 정착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수목입니다. 수목. 자, 우리 지하실에서 말씀드렸죠. 수목은 이처럼 이제 토지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 이걸 또 우리가 수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목도 정착물이죠. 한번 보세요. A가 토지와 수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는데 이때 A가 이 토지를 B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어때? 수목도 당연히 어때? 딸려가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목도 정착물인데 토지와 어때? 일체로서 거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뭡니까?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는 이제 건물, 담장, 그리고 수목,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 구분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가장 대표되는 정착물이 뭡니까? 건물. 그리고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은 뭡니까? 담장, 수목,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은 이처럼 토지와의 독립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에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다. 그래서 독립 정착물의 종류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되는 자, 토지의 독립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다. 독립 정착물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건물이 있다 그랬죠? 건물이 있다. 자, 이 이외에도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라든지, 다음은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한해서,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이들도 토지의 독립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수목 이렇게만 표현됩니다. 그럼 수목 이렇게만 표현된다면 이는 당연히 어때?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수목의 집단이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한해서만큼은 뭐가 되는 겁니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처럼 이제 수목의 집단일지도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럼 이때는 뭡니까? 토지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지요. 그렇지만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한해서만큼은 수목의 집단인 뭐가 되는 겁니까? 자, 독립 정착물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분리 과실도 마찬가지예요. 미분리 과실 역시 어때?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한해서만큼 어때? 토지와의 독립된 물과 취급되는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조심하세요. 자,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이렇게만 표현되면 토지 일부가 돼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이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한해서만큼 뭐가 되는 겁니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독립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요.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도 판례에 의해서 토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다. 즉 독립 정착물의 종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건물. 이외에도 소유권 보존되게 된 임목이라든지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한해서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그리고 이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본 농작물, 이들이 대표인 예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착물의 종류 이분도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험에도 바로 이분이 어때? 답이 됐던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편곡 3번. 자, 정착물의 종류다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줄입니다. 자, 정착물은 토지와의 독립물, 즉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지금 정착물을 토지와의 독립물 그리고 토지의 일부로서 취득된 정착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쯤 봅시다. 정착물은 당사자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도 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와의 독립물이다. 자, 여기 설명드린 내용이죠. 토지와의 독립물이다. 그래서 독립 정착물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 토지와 별개의 거래상이 되는 것으로 건물, 소유권, 보존 등의 임목, 명의명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류 과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재배는 농작물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된 정착물의 종류 대표로 우리 한 4가지 말씀드렸죠. 이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할 내용이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학교는 이 과목에서는 이런 정도만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이것은 토지의 일부다. 짜는 종속 정착물이 되겠지요. 그래서 토지와 일치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목, 담장 이야기 드렸지요. 수목 그리고 그 아래줄 중간쯤 보시면 담장 뭐 등등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정착물의 종류 이 부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5페이지는 편고로 4번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다. 소리인데 이분은 여러분이 인식하세요. 정착물이냐 동산이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건물에 물건이 부착되는 방법이라든지 물건의 성격, 물건을 설치한 의도, 거래 당사자의 관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착물인지 동산지 구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하나씩 살펴드립니다. 자, 건물에 부착된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건물에 형광등 부착이 돼 있잖아요. 지금 건물에 부착된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합니다. 제거했을 때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야. 자, 쉽게 이해합시다. 우리 물리적 측면이다. 이렇게 표현돼. 물리적 몸이 있는 거대로. 그럼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는 흠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했을 때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하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정착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정착물. 그렇지만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뭘로 봅니까? 동산으로 보겠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효용적 측면에서 또는 뭐 기능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한다라면 이때는 정착물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했을 때 물리적 측면이나 효용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했을 때 물리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효용적 측면에서 손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대표적 예로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이 학원 강의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학원 강의실에 물론 여기에도 지금 자, 여기는 여러분 동상 촬영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예요. 여기도 형광등이 설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원 강의실에 설치된 형광등이나 자, 또 스튜디오 여기에 설치된 형광등 다 마찬가지 살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학원 강의실에 형광등이 설치가 되는데 이처럼 이제 형광등 갓이 이렇게 씌워져 있지요. 씌워있고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형광등이 설치가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여기는 형광등. 자, 이 부분이죠. 형광등 이것만 떼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형광등만 떼어내면 자, 지금 형광등 위에는 이 흔히 갓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떼어내는 게 아니라 형광등 이것만 떼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형광등만 떼어내면 건물에 흠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안 생겨요. 그럼 결국 물리적 측면에 손상 없이 제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지만 자, 학원 건물에서 형광등을 떼내버리는 거예요. 형광등 떼내버리면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겠지요. 그럼 학원 건물에서 제 효용을 다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이처럼 물리적 측면에서는 손상을 초래하지 않지만 결국 효용적 측면에서 기능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정착물이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건물 내에 있는 결국 형광등 이 자체는 뭐가 된 겁니까?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학원 건물에 화장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화장실에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수돗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 수도꼭지 여기에 있죠. 이 수도꼭지 이것만 떼어내는 겁니다. 자, 수도꼭지 이것만 떼어낸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만 떼어내면 수도꼭지만 떼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에 흠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리고 물리적 측면에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때? 이 수도꼭지 이걸 떼내버리면 수돗물 사용하는데 어때? 애로사항이 많겠죠. 결국 효용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한다 할 수 있겠죠. 그때 화장실 내에 있는 수도꼭지 이 자체도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에 나와 있네요. 여튼 여러분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했을 때 물리적 측면이나 효용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정착물. 그럼 동사에 대해서는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효용적 측면에서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해 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자, 1번은 물건이 부착된 방법이다 나와 있죠.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나 효용적으로 건물 가치에 아무런 손상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면 이래 되네요. 결국 물리적 측면에도 손상이 없고 효용적 측면에도 손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 그 다음 주에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로 간주한다. 제가 말씀드린 사례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학원 건물에 부착된 형광등이나 학원 건물에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꼭지 이들은 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정착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물건의 성격이다 소개되는데 이제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 고안되었다라는 건 이때는 정착물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착물로 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에 어떻습니까? 이제 창문 부착돼 있잖아요. 창문. 자, 그러면서 이 학원 건물이 예를 들어서 5층입니다. 그럼 학원 5층에 부착된 창문이 3층에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겠죠? 5층 여기만 맞도록 특별히 구축 고안되었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는 뭐가 됩니까? 정착물이 되겠다. 더 쉬운 예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가십니다. 교회 가면 그럼 교회 가시면 긴 의자가 있잖아요. 긴 의자. 사실 이 긴 의자 이거 여러분 집으로 가져가려면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안 가져죠. 또 꼭 가져가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틀림없이 며칠 가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붙이셔가지고 또 버리실 거란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긴 의자 이건 교회에 맞도록 나왔지. 여러분 집에 맞도록 나오면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자, 역시 특정한 위치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되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긴 의자 이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정착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다 설명드렸네요. 교재해 봅시다. 물건의 성격입니다. 자,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 고안됐으면 뭘로?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된 창문이라든지 교회의 긴 의자 이들은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물건을 설치한 후도 동그라미 4번 거래 당사 관계다 소개인데 이건 모아서 한꺼번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임대용 부동산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임대용 부동산이다. 여기 같은 임대용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선반도 설치할 수가 있겠지요. 다음은 이제 에어컨도 설치할 수 있겠죠. 가스터브 등등 여러 가지 물건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되겠지요. 똑같은 선반일 할자도 임대인이 설치할 수 있고 다음 임차인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임대인은 무엇 때문에 선반 설치해 줄까요? 바로 임대용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이죠. 그래서 임대료 더 받을 목적이다. 이처럼 가치 증진의
증진의 목적으로 설치된 선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뭘로 볼 것인가? 정착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정착물로 보겠다. 다음 이제 이것은 임대용 부동산에 선반을 설치했는데 이제 누가 설치냐? 임차인이 설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임차는 무엇 때문에 선반 설치합니까? 이용의 목적이다 할 수 있겠죠? 이용의 목적이다. 자, 이처럼 임대용 부동산에 이용의 목조 설치된 선반은 어때? 동산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하세요. 자, 임대용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물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가치 증진이라면 이때는 정착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용의 목적이란 뭡니까? 동산으로 보겠다. 결국 임대용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물건을 설치하는데 임대인이 설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정착물이 되겠지요. 다음 임차인이 설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때 이제 우리가 용어 하나 정리합시다. 자, 이처럼 임대용 부동산에 자, 임대인이 가치 증진에 목조 설치한 선반, 에어컨 뭐 등등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대인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임대인 정착물 이는 근본적으로 어디 합니까?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임차인이 임대용산에 임차인이 이용에 목조 설치한 선반, 에어컨 등등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는가? 바로 임차인 또는 뭐 임차자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뒤 정착물이란 말이 들어있어 혼동이 될 수 있으면서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 여기 보세요. 자, 임차인 또는 임차자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근본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임대용 부동산에 임차인이 이용의 목적으로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을 말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은 어디 합니까? 동산이 되는 겁니다. 동산. 이처럼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이 동산이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 왜? 소유권은 임차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여기서도 자, 사실 임대인 정착물 중요성 없어요. 없고 이것만 잘 기하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 정착물이다 또는 임차자 정착물이다. 이는 원칙이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또 한번 우리 반복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에요. 동그라미 3번. 자,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자, 물건을 설치한 목적이 가치 증진. 자, 여기 있네요. 좀 가치 증진이다. 그래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이라면 이때는 뭘로 보는 겁니까? 정착물. 다음 이용 목적이면 여기 있죠. 이용 목적은 뭘로 보는 겁니까? 동산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주 보세요.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가치 증진을 목조 설치한 가스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등이 있네요. 자, 보세요. 이제 자, 가스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 임대인이 임대가치 증진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이야기. 시험 가치 증진 목적으로 설치한 물건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거래 당사자 관계입니다. 자, 임대용 부동산에 부착된 에어컨, 선반, 가스 등을 임대인이 설치했다는 이야기. 자, 이처럼 임대용 부동산에 누가 설치했습니까? 임대인이 설치했다.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착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임차인 설치담. 자, 임차인 설치했네요.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되어서 똑같은 선반이라 할지라도 이제 여튼 임대용산에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이지요. 반면 임차인이 설치하면 뭡니까? 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5번 봅시다. 이제 동그라미 5번은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어때? 불명한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 관계가 매도자, 매수자 관계일 때 어떤 물건이 정착물이 아닌지가 어때? 불명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일단 뭘로? 정착물로 간주된다는 이야기.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이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정착물 구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물건이 부착된 방법에 따라서, 다음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설치한 의도에 따라서, 거래 당사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정도만 어때?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편곡 5번. 5번. 자, 임차자 정착물이다 또는 임차인 정착물이다. 소개됐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임차자 또는 임차인 정착물 이미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자, 임대용 부동산에 임차인이 이용 목적 설치한 에어컨, 선반, 가스스토브, 커튼, 창틀에 분란된 물건을 임차자 정착물 또는 어때? 임차인 정착물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렸죠. 처음 임대용 부동산에 임차인이 이용의 목적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더라. 이걸 가르쳐 어때? 임차인 또는 임차자 정착물이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자, 임차자 정착물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임차자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차자에게 있다. 그래서 임차자, 즉 임차인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3번. 네, 이분을 잘 이해하셔야 겠습니다. 자, 임차자 또는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산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했죠? 여기 있는 자, 임차인 정착물 또는 임차자 정착물 원칙은 정착물인가 동산입니다. 동산이다. 동산이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도 동산으로 간주한다. 표현됐죠. 원칙은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착물에 대해서도 많은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착물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정착물의 의 설명드렸죠. 다음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정착물의 종류 그리고 자, 정착물과 동산을 어때 구분하는 방법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착물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고요. 다음은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민법에서는 자,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때 우리나라 경우에 정착물의 가장 대표인 예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다. 그럼 이때 벌써 이제 자, 이제 토지나 건물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때? 부동산에 해당이 되겠지요. 해당이다. 그리고 또 쉽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면서 볼펜을 또는 연필을 어때? 손에 딱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 되겠지요. 왜? 볼펜 또는 연필이다. 이는 어때?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 어때? 해당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벌써 이제 자, 이처럼 볼펜, 연필 이 자체도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 토지나 건물 이것은 부동산은 당연히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합니까? 공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시한다.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 원칙은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 이것은 원칙을 말하는 거. 그럼 잡으세요. 연필, 볼펜 이것은 동산도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죠. 공시 원칙은 적용이 됩니다. 다음 토지나 건물 이것은 부동산도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죠. 공시의 원칙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부동산 모두가 공시의 원칙 내 것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 이건 어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용된다. 그럼 자, 어떤 방법으로 내 것임을 알 것인가? 공시 방법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자, 이제 내가 이처럼 볼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내 거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옆 사람이 뭐라면 맞아. 네 거야. 인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볼펜 이 같은 동산은 가지고 있던 그 자체가 어때? 내 것임을 알리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동산의 권리의 공시법은 뭡니까? 점유예요. 점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이분도 민법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배우실 겁니다. 일단 학교는 이공에서는 동산도 내 것임을 알려야 된다.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고 공시법은 뭡니까? 점유다.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또 우리 한번 합시다. 내가 그동안 뼈빠지게 일했어요. 뼈빠지게 일해서 이처럼 이제 건물 하나 샀습니다. 건물 사니까 그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다. 그래서 건물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서 어때? 이처럼 건물 위에 올라가서 확성기 크게 틀어놓고 외쳤어요. 이건 내 거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럼 지난 사람이 뭐라고 표현해요? 맞은 네 거야? 인정입니까? 아니죠. 저 새끼 미쳤구나.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건물은 어떻습니까? 가진 그 자체가 내 것임을 알 수 있는 공시범이 될 수가 없다는 또 들고 다니면서 내 거다 할 수도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 이 어떤 부동산의 권리 공시험을 뭘 채도하냐 등기라는 걸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토지와 부동산의 권리 공시험이 달리 적용이 된 것도 그럼 뭐 때문입니까? 토지 들고 낼 것 할 수가 없죠. 움직일 수 없다.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여튼 자 동산의 권리의 공시가 뭡니까? 점유. 다음 토지나 건물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가 뭡니까? 등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분도 지난 시험에 출제했던 그 같은 지문들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민법에 의하면 자 지금 어느 법입니까? 민법 여기 하면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그렇죠. 동산이 되겠죠. 왜?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된 겁니까? 동산이 되는 것이다. 그럼 자동차의 권리의 공시험은 뭐가 됩니까? 점유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자동차 관리법이다. 이 같은 개별 법률에서 자동차 관리법 이것은 개별 법률 명칭 이거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튼 좀 개별 법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개별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동차관리법 이것은 개별 법률에서 자동차 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자동차 등록증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개별 법률에서 등록이라는 권리의 공시범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20톤 이상의 선박입니다. 자, 보세요. 자, 20톤 이상의 선박이다. 이도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지요. 왜?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법에 의하면 동산이 되겠지요. 그럼 권리의 공시 방법이 뭐가 됩니까? 점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도 이제 선박법, 선박등기법 이것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 대표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동차 그리고 20톤 이상 선박이다.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민법에 하면 어때? 민법에 하면 다 동산이 동산. 그렇지만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더라. 참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 방법을 채택하는 해서 자, 참 등록 권리의 공시 방법을 채택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 방법과 유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해서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준한다는 이야기는 의제한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준한다 또는 의제한다 해서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이분부터 구별합시다. 그럼 여기는 자, 준부동산이다 또는 의제 부동산이다. 이들은 민법에서 인정인 부동산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인정인 부동산 오로지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할 수 있겠지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다 생각하시고 자, 민법에 한다면 동산이나 동산도 구성된 일체의 집단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점 개별 법률에 의해서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함으로써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 방법과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때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 이들 때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는 민법에서 인정된 부동산이죠. 민법상 부동산이다. 표현했습니다. 반면 준부동산은 어디에서? 민법이 아니죠. 개별 법률에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부동산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대표로 자동차라든지 자, 2톤 선박 이외에도 항공기, 다음은 건설기계, 다음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뭐 등등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이다. 이것도 어때? 준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늘 자동차, 이턴 선박, 항공기, 건설기 이야기들 모두가 준부동산이에요. 이때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용어도 좀 혼동이 될 겁니다. 공장 재단이다. 이때 재단 뭐라고 했습니까? 일체로 된 집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공장 재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주 쉬운 이해가 되겠는데, 자, 우리 공장 한번 연상해 보던 이야기예요. 공장 한번 생각하시면 여기 어떻습니까? 이처럼 토지가 있죠. 토지에 있으면 어때? 공장 건물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창고도 있겠지요. 다음 공장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어때? 기계 설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 공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재산권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상표권이다, 의장권이다, 실용신앙권이다, 어떤 여러 산업 재산권도 있겠지요. 그런데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 기계 설비, 산업 재산권 이것들 하나로 다 모아버리겠다는 이야기. 하나로 다 모아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게 재단이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단은 일체로 된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로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여튼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이들도 다 어디 합니까? 준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튼 준부동산은 준부동산은 어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또 배우게 될 거예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건 물론 현실적으로 여튼 준부동산 중에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보시면 자,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자, 민법상 부동산이죠. 이것만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배웠습니까? 바로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협의의 부동산. 그럼 결국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모두가 어때? 같은 의미가 돼버린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모두가 같은 의미다 생각하시고, 다음 여기 이제 준부동산까지 포함합니다. 자, 보세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즉 민법상 부동산, 즉 협의의 부동산이죠. 여기에 준부동산 여기까지 포함하면 더 넓은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를 가려서 우리가 광의의 부동산이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보세요. 자, 협의의 부동산이다. 자, 이는 결국 뭡니까? 민법 관련돼 있지요. 다음 준부동산이다. 이걸 포함해서 광의의 부동산 예표인데 준부동산 때 개별 법률 관련돼 모두가 법과 관련돼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 어떻습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가 앞서서도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들은 어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여기 봅시다. 그럼 어떤지 이때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자, 이 같은 자, 준부동산이 있네요. 자, 준부동산은 자,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겁니까?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죠.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쉽게 여러분 일어나세요. 자, 참 협의의 부동산이 있다. 협의부동산. 여기에 어때? 여기에 준부동산. 여기까지 어때? 포함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광의의 부동산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준부동산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 준부동산도 뭡니까?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준부동산도 여러 종류가 있다 했죠? 특히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공장, 재단, 광업재단, 업권이다. 이들 잘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공장, 재단, 광업재단, 업권 모두가 어때? 자, 준부동산이 되겠죠? 따라서 이들은 어때?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할 수 있겠죠. 자, 협의의 부동산 속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이들은 이제 준부동산이니까 광의의 부동산 속한다 할 수 있겠고, 당연히 부동산 때 법률적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 오래지만 우리 시험에 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물었어요. 그럼 보기 보니까 4번에 공장재단 들어있더라고요. 자, 공장재단이다. 여기 있죠. 공장재단은 뭡니까? 준부동산이지요. 준부동산이다. 자, 이는 어때? 광의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법률적 개념이 되겠지요. 답은
공장재단 이 부분이었어요. 왜? 공장재단 경제 개념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법률적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은 뭡니까? 토지, 건물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토지나 건물은 어때? 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이다. 이것은 토지, 건물 이 자체는 결국 어때?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토지. 다음 정착물의 가장 대표가 건물이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토지, 건물이는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인정한 부동산이 되겠죠?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바로 어때? 법률적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은 뭡니까?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반복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한번 보시냐면 33페이지로 돌아가 봅시다. 33페이지 보세요. 찾으셨나요? 예, 33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부터 법률적 개념이다. 자, 별표 3개 해놓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요. 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에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등이 있다. 그러죠. 예, 그 다음 주 보세요.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주로 민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근거하고 있다. 사실 법률적 개념은 법에 어떻게 나오냐? 예, 이 문제가 되죠. 대표적인 뭡니까? 민법. 뭐 이외에도 개별 법률들 들어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건 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봅시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도, 자, 이게 바로 여기 설명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부동산은 뭡니까? 토지, 건물이다. 이걸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도 바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토지나 건물은 어때?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이다. 토지, 건물 이는 뭡니까? 협의의 부동산, 즉 법률적 개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양고로 1번 봅시다. 양고로 1번. 자, 협의의 부동산이다. 소개되는데 첫 번째 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다음 99조 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를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민법상 부동산이다. 협의의 부동산 모두가 같은 의미가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평균 1번부터는 이미 우리가 설명드리면서 또 교재 읽으면서 반복수 다 했던 부분입니다. 평균 1번 토지에 대해서 평균 2번 정착물 의의다. 다음 페이지 평균 3번 정착물의 종류 그리고 다음 페이지 평균 4번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다. 이분들은 다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역시 평균 5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교재 읽으면서 반복습 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36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양고로 2번 광의의 부동산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분 간략히 또 살펴봅시다. 이미 설명은 다 드렸어요. 자,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협의의 부동산에 나와 있죠? 이때 협의의 부동산은 결국 뭘로 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즉 민법상 부동산을 의미한다. 쓰겠죠? 여기에 준부동산 여기까지 포함시키니까 이게 바로 넓은 의미 광의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준부동산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지요. 자, 준부동산은 민법에서 인정해준 부동산이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개별 법률에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개별 법률에 등기나 등록 등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범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치된 부동산의 집단 뭐랍니까?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 보세요. 자, 준부동산은 광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우리 설명드렸죠? 자,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됩니까? 그렇죠? 광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 다음 질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은 준 부동산의 종류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 몇 가지 것만 이해합시다. 자, 첫 번째 자동차 나와 있죠? 자동차. 그리고 첫 번째 끝 보세요. 항공기. 자, 두 번째 끝 보시면 건설기계. 그 아래줄 중간점 20톤 이상의 선박. 그 아래 아래줄 공장재단, 광업재단, 아래줄 업권 등이 있다서 준부동산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만 이해하자는 이야기예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20톤 이상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뭐 등등등이 있다. 특히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37페이지예요. 동그라미 3번. 자, 준부동산의 특징이다. 자, 설명드렸죠. 자, 준부동산은 어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론적으로는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물론 현실로 중개 대상이 아닌 것도 있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이다. 이분도 판서 통해서 설명드렸고 또 교재 통해서도 반복학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5번 챕터는 복합 부동산이다. 소인데 이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여기서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다. 이건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개념 이 두 글자가 더 들어있잖아요. 이건 뭐랍니까? 우리가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것은 인식의 사고였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결국은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처럼 어때?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어요. 반면 이제 복합 부동산인 게 있어요. 이건 쉽게 이정하세요. 자, 부동산이 복합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복합되어 있다. 자, 그럼 대표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이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되는 예가 되겠는데, 자 보세요. 우리 오늘 배웠습니다. 자, 건물은 정착물이죠. 청착물이란 토지와 어때? 토지와 별개의 것으로서 자, 거래 생산할 수 있는 어때? 정착물로서 건물은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된 어때? 정착물이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결국 토지와 건물은 서로 어때? 법적으로는 별개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건물이 토지와의 독립으로 취급된 정착물이죠. 독립물이니까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토지와 건물은 법적으로 서로 별개의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활동에 있어만큼은 이 자체 때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자, 보세요. 토지와 건물 일체로서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또 토지와 건물 일체로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와 그 있는 정착물이 법적으로 서로 별개의 것이지만 부동산 활동에 있어만큼은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을 때 이때를 우리가 뭡니까? 복합 부동산이란다라는 거면서 복합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때? 우리가 설명했던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때 엄연히 다른 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 잘 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자, 5번 챕터. 복합 부동산이다. 옆에다가 역시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첫 번째 보세요. 토지와 그 토지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이거 뭡니까?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중 하나의 결합된 상도 취급되어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을 뭐랍니까? 복합 부동산이란다. 결국 토지와 그 정착물이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부동산 활동에 있어만큼은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복합 부동산이란다. 겁니다. 그 다음 주는 복합 부동산의 대표인으로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복합 부동산에도 용어 정리해 놓으시고 여튼 여러분께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엄연히 다른 말이다.
구분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6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6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과 동산 비교다 나와 있죠. 여기도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만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시고 앞으로 우리가 학습하면서 하나씩 다 또 정리할 내용들이에요. 일단은 6번 챕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오늘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에 동그라미 8번 보세요. 동그라미 8번. 자, 공시의 원칙과 공시 방법이다.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렸어요. 자, 부동산, 동산 모두 내 것임을 알려야 한다. 공시해야 한다. 이거 원칙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시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공시하는 방법만이 다를 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8번 공시 원칙과 공시 방법이다. 자, 부동산 공시해야 되겠죠. 내 것임을 알려야 한다. 그래서 공시 원칙 적용이 된다. 공시 방법은 뭡니까? 토지나 건물 이 같은 경우는 등기가 되겠지요. 하면 동산입니다. 내 것임을 알려야 한다. 공시는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다만 공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동산의 권리의 공시가 뭡니까? 점유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38페이지 봅시다. 38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들어있지요. 이게 지난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준비하신 시험이 30회예요. 30회 바로 지난 시험이 29회 되겠죠? 지난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자, 예제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소유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1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자, 결국 토지 소유권을 다루는 거지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뭡니까? 법률의 범위 내에서요. 법률의 범위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됐고 2번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 말한다. 결국 민법상 부동산이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3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법 212조에서 토지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우리 이렇게 배웠죠? 3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4번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 등기다. 자, 토지의 공시방법 뭡니까? 바로 등기였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방법 등기다. 4번도 맞는 표현이지요. 5번 봅시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것은 없다. 너무 확실한 답이 들어있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정착물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정착물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된 정착물이 있다. 이것만 생각하셔도 자, 5번이 잘못된 걸 알 수가 있겠죠?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거 있잖아요. 있죠? 5번이 잘못되었다. 따라서 틀리면 찾기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도 풀어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1절 부동산 개념이다 라는 것에서 부동산 개념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복합 부동산이다. 용어 먼저 정리해 주시고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땐 크게 세 측면에서 죠. 기술적 개념, 즉 물리적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2절 부동산 분류 방법 여기서부터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